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8월이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여름도 언젠가는 가을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까요? 폭염 속에서 내린 소나기처럼 우리의 인생도 끝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닥의 희망이 솟아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기 전까지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원한 물 자주 마셔주세요. 외출 시에는 모자와 선크림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신선한 가을이 여러분 문턱에 와 있을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토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이동하지 마시고요. 전주 FM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MHz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꼭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사람과 환경의 강지은 도표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 love the colorful clothes she wears and the way the sunlight plays upon her hair. I hear the sound of a gentle word on the wind that lifts her perfume through the air. Close my eyes, she's somehow closer now. Softly smile, I know she must be kind. When I look in her eyes, she goes with me to a blossom wood.
네, 더 비치 보이스의 Good Vibration 들으셨습니다. 요즘 날씨 폭염과 스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꼭 그처럼 으시시시해서 제가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마 이 곡을 들으시고 더위가 확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골라봤습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구론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93.5MHz 잊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자, 날씨가 정말 더운데 대표님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 덥죠. 덥죠? 네네. 올 7월부터 변경된 뭐 수거체계나 8월부터 이런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변경돼서 좀 낯선 환경에 적응하려고 요즘 좀 바쁜 편입니다. 더운데 새로운 환경에 정말 짜증이 이만큼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뭐 실제로는 길거리에서 일하시는 이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훨씬 더 힘들죠. 네. 뜨거운 날씨, 그다음에 상한 음식물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여름철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 같은 업종에서는 여름을 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고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수고하시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선별하시는 분들이 그 작업 환경이 아마 이렇게 우리 지금 스튜디오처럼 아이콘 있는 시설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그 쓰레기하고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으실 것 같아요. 덥기도 하지만 쓰레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 보통 선별하는 과정에서는 한 35도에서 40도 정도 실내 온도가 올라가고 네. 재활용하는 데서는 거의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거의 사우나를 연상케 해요. 그래서 네. 이런 아직도 이 쓰레기 선별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버리는 입장에서는 가능한 버리지 않는 물건을 산다든지 조금 더 버리는 데 있어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네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람과 환경 강재현 대표님과 함께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오늘 이 얘기를 나눌 텐데요. 평소에 혹시 음식물 남기시나요? 저는 식탐이 있어서 거의 남기지는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기면 안 된다는 좀 일종의 강박이 있어서 네. 꼭 나를 지켜보는 듯한 그런 네. 것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해요. 안 그렇죠. 남기려고. 이 업종에 계시니까 어디 같이 누군가가 식사를 하더라도 아마 그런 게 의식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환경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예. 먹기 싫을 때도 있고 사실은 남기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어차피 버려지는 건데 내 뱃속에다 버리자. 음, 맞습니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예. 처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니 예,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많이 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덜어서 먹으면 내가 먹을 만큼만 미리 준비를 하면 버리는 것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주 지역은 7월부터 그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변경이 되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가장 통상적인 얘기인데 뭐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서 단독주택이나 상가 지역 경우는 이제 전용 수거 용기가 있어요. 거기에 납부 필증이라고는 칩 태그를 부착한 후에 운전 배출하시면 되고 공동주택이나 거점 배출 지역 경우는 이제 거점 수거 용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편하게 배출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예, 예. 그 상가 지역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예. 단독주택은 지금 그 납부 필증 칩에 있어서 배출하면 그 버린 만큼 계산을 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전용 용기를 갖다 사용하는 상가 지역이라든가 단독주택 가정에서는 횟수로 이걸 체크를 해요. 무게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네. 내가 한번 버리면은 거기에 부과되는 걸 횟수로 얼마 이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되고요. 네. 보통 거점 배출이나 공동주택은 무게 네. 단위로 배출이 되는데 뭐 이거 그 비용을 말하자면 단독주택은 리터 단위로 70원. 네. 보통
단독 공동주택은 무게 단위로 킬로그램당 85원들이 부과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인제 그 단독주택이나 상가지역은 그러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능한 좀 덜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네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그 공동주택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처럼 이렇게 내가 버린 것과 상관없이 전체로 n분의 1로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는 그렇죠. 예예.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내가 버린 만큼 거기에 대한 그 쓰레기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흔히 말하는 RFID 방식이라고 해서 네. 개인에게 직접 부과하는 시스템들이 정착이 돼야 네. 스스로 쓰레기를 배출을 줄이려고 하는 네. 자발적인 노력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전주는 그런 측면에서 RFID가 정착이 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시스템이 제대로 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저감에 대한 노력들을 강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상당히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네. 그런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그건 조금 더 인제 좀 더 우리가 전주시 예예예.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양이나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인제 예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예예. '물기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조금 리얼하게 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버릴 때 좀 더 음. 관심을 갖고 버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요. 네. 왜 예예예. 예 그래야 되는지. 이 통상적으로 굉장히 간과하기가 쉬운 부분들이 네. 물기와 이물질을 하고 나선데 대부분 이물질에 방점을 찍거든요. 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 물기, 수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간과하는데 보통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한 70%를 음폐수, 음식물에서 나오는 수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30%를 고용물로 통상적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음식물의 특성상 수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돼 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94.8%가 음폐수예요. 네. 음식물 폐기물 실질적으로 네. 남아 있는 고용물은 5.8% 정도밖에 네. 는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95%에 가까운 것들은 대부분 다 수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음식물 양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어서 수분을 줄이는 것들이 굉장히 획기적인 감량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분들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용물이 5.8%면 나머지는 다 물인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재활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재활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에서 물과 고용물을 분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될 것 같고 그렇죠. 또 그 음식물 그 물이라고 포함해야 되나요? 음폐수라고 보통 은폐수, 표현하는 예, 게. 은폐수 같은 경우는 또 그것을 한번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환경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배출할 때 집에서 가능한 물기를 잘 제거해서 배출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중요한 얘기. 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보면은 자 일반 쓰레기인데 음식물 분리수거함에 버려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보거든요. 예예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게 음식물 쓰레기함에 버려야 되나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나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에 있어서 올바른 분리 배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좀 그것을 음식별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한 대략 6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부분들 이 분리배출 체계에서 가장 헷갈려하시는 게 네, 음식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한 6 정도의 종류로 좀 나누자 보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채소 뿌리와 껍질, 음, 쪽파나 대파, 미나리 등의 이제 뿌리나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네, 고추씨, 고추대, 옥수수대 이런 채소 뿌리와 껍질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야, 뿌리와 껍질, 예, 네, 예, 예. 두 번째는 과일류에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딱딱한 과일 껍질과 씨앗입니다. 네. 그래서 호두, 밤, 땅콩, 뭐 파인애플 등 딱딱한 껍질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복숭아, 살구, 아보카도처럼 핵가류의 씨앗들이 단단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육류 중 뼈다귀와 털입니다. 소, 돼지, 닭들의 뼈와 뭐 깃털 이런 것들이 음식물로 버리시면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네. 또 잘 알고 계시는 것들, 생선뼈와 어패류 껍데기, 생선뼈, 뭐 조개, 소라, 멍게, 굴, 게, 가재 등의 껍질들 이런 것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고요. 이제 좀 헷갈려하시는 것들이 장류입니다. 네. 고추장, 된장들의 고형화된 염분이 높은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료화와 보통 퇴비하는 데 있어서 이 염분이 가장 큰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이 고형물이 된 고추장, 된장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맞고요. 또 뭐 기타 왕겨, 뭐 좀 헷갈려하시는 계란 껍질, 각종 차라든가 한약 찌꺼기, 뭐 의약품들은 독성들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사료화 과정에서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크게는 6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왜 헷갈려 하는지에 네. 대한 부분입니다. 그 우리가 그 품목별로 식품군별로 다 외울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네. 원인들에 대한 기준을 잘 음. 인지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기준이 그러면은 이제 예, 예. 6가지로 나눴는데 이렇게 예. 6가지 나누는 이유는 이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예. 그 원인은 어떤 것인가요? 이제 뭐 이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가장 규제가 많은 부분들은 사료화거든요. 네. 이 음식물을 통해서 사료화로 재활용하는 경우 동물들이 직접 먹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네. 사료화에 적합하지 않는 것들, 뭐 딱딱하거나 날카롭거나 염분이 높거나 독성이 있는 물질 등이 좀 포함되는 거죠. 날카로운 뭐 생선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 동물들이 먹는 데서 문제가 생기겠구나.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제한하는 것들이 맞고요. 그 첫 번째 기준이고, 두 번째는 이제 퇴비화에 걸맞느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토양과 작물 성장에 영향을 주는 염분이 높거나 네. 독성이 있는 음식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강가를 갖다 하시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보통 선별이나 분리 과정, 뭐 이 그 사료화나 그 퇴비화 과정에서 기계적 손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처리 시설이 멈추거나 이런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처리비 상승을 좀 부추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하는 분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의외로 채소 뿌리와 껍질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은 분쇄기와 스크류나 이송 장치에 이런 굉장히 이 섬유질이 질겨서 많이 끼어요. 그래서 의외로 단단한 물건들보다 이런 질긴 섬유질들이 스크류나 분쇄기들을 갖다 감아서 네. 기계를 멈추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옥수수 때나 뭐 고추 때나 이런 뿌리 등을 제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3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인지하시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배출 기준이 헷갈린다 하면 이 3가지를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그 첫 번째로는 이 음식물 쓰레기를 가공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로 구분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버릴 때 이거 동물이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퇴비로 이제 재활용이 되니까 염분이 있거나, 그래서 이제 아까 장류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토양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이죠. 그러거나 그렇죠. 또는 이제 독성이 있는 것은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로는 이제 선별 분리 과정에서 이제 분쇄기나 스크류 등 기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지, 요 3가지를 기억을 하면 헷갈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예. 이 처리 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이제 아까 이 기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물기를 짜고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이제 그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음식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로 인해서 더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어떤 경우가 있나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음식물 중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돼야 되는 것들이 헷갈려서의 문제보다는 네.
넣지 말아야 될 일물질들을 투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고 네. 전체 시스템을 갖다 무너뜨린 주범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비닐봉지, 뭐 병뚜껑,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 스푼, 플라스틱, 심지어 뭐 돌멩이, 어. 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이고. 특히 숟가락, 젓가락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예.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실수했을까요?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고의적으로 넣는 게 실수도 있고 귀찮아서도 있긴 한데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벽돌이라든가 골프채, 음? 뭐 이 볼링공 예. 이런 것들이 나온다 보니까 이건 사실은 뭔가 이 이성의 의도적인 끈을 것. 놓은 거 네. 아닌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런 익명성의 문제가 있어요. 네. 사실은 보는 앞에서는 누구나 다 네. 잘할 것 같은데 네. 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익명성에 숨겨져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물건들을 갖다 집어넣는다는 것들. 그래서 아, RFID가 정착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익명성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지난주 지금 엄청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느라고 전주시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중에 이걸 갖다 부과시킨 게 지지난주에 전주 음식물 처리장이 멈췄어요. 네. 기계가 네. 뭐 이제 고장이 나서 그 원인이 사실은 아령이 들어가서 전체 시스템의 스크류나 분쇄기의 날을 네. 다 망가뜨린 거죠. 이 아령 말씀하세요? 그렇죠. 운동할 때 쓰는 거요? 예.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상 밖의 것들이 결국은 네. 시스템의 무너뜨린 주범이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네. 뭐 자꾸 RFID가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RFID가 아직 그 정착되지 않는 데가 한 절반 정도 돼요. 한 50% 정도는 RFID 시스템이 정착이 됐는데 나머지 같은 경우는 단독이나 이런 경우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를 아직도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전용 봉투로 부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요? 수수료를. 아직까지요? 특히나 뭐 위쪽 경기도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데 그것도 40% 5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물질을 넣지 말라라고 보통의 환경부 기준을 얘기를 해놨는데 이 시스템에서는 지자체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비닐봉투를 통해서 배출하도록 하는 것들은 굉장히 모순적인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기계화돼서 이걸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아직도 20-30% 많은 음식물 철장에서는 우리의 주민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걸 다 건져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요. 비닐봉투들을 일일이 건져내고 있고 그것도 제대로 다 건져내지 못해서 사료화나 이물질에서도 비닐들이 많이 함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대표님께서 RFID를 말씀해 주셨는데 RFID는 내가 버린 배출량만큼 그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이점들이 있는데 아직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만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이쑤시개라든지 종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령이라든지 정말 이 외의 물건들은 음식물 쓰레기함에 버려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우리가 버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식당에서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나오는데 어느 분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가정에서 많이 나올까? 아니면 식당에서 많이 나올까? 급식소에서 나올까요? 이제 뭐 어디에 이 발생원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 음식물 양들을 갖다 한번 파악해 보는 것들이 좀 먼저일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뭐 최근 자료를 보자면 2022년 자료인데 하루에 평균 14,694톤을 배출하고 있어요. 하루에요? 예. 그래서 개인 1인 기준으로 하자면은 1년간 96.7kg를 1인이 버리고 있고 1인이 하루에 배출하는 양은 한 266g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체 생활 폐기물 중에 27.2%가 음식물 쓰레기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보통 버려지는 양의 대부분들은
가정과 소규모 상가에서 버려지는 양들이 네. 대부분이고 생활외 폐기물 중에 455만 톤 정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를 합친다고 한다라면은 뭐 종량제 봉투에 혼입되는 것까지를 다 합치자 보면 한 555만 톤 정도가 연간 네. 버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정이나 식당, 급식소, 식품 제조업체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통계를 잡기 쉬운데 전주시는 아직 그렇게 아, 세분화돼서 구분하진 않는데 보통의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에서 나오는 양들이 전체 비중의 8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보자면은 공동주택이 가장 많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상가의 음식점들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걸 종합해 보자면은 대부분들은 우리 전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유래한 음식물 쓰레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자료를 소개해 주셨는데 하루에 거의 1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진다. 한번 그 트럭을 14,000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루치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초기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4,000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많은 음식들이 버려지는지. 이제 이게 벌어지는 게 단순히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것은 이게 환경적인 어떤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고요. 지금 벌써 시간이 좀 흘러서 저희가 여기에서 잠시 1부를 마무리하고 노래 한 곡 듣고 2부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onzie, DY. Oh, oh no, oh no. Sí, sabes que ya llevo un rato mirándote. Tengo que bailar contigo. 아니요, 좋았어요. 네. Vi que tu mirada ya estaba llamándome. Muéstrame el camino que yo voy. Oh, tú eres el imán y yo soy el metal. Me voy acercando y voy armando el plan. Solo con pensarlo se acelera el pulso. Oh yeah, ya me está gustando más de lo normal. Todos mis sentidos van pidiendo más. Esto hay que tomarlo sin ningún apuro. Despacito, quiero respirar tu cuell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a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un manuscrito. S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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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e. Quiero ver bailar tu pelo, quiero ser tu ritmo. Que le enseñe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Favorito, favorito, baby. Déjame sobrepasar tus zonas de peligro hasta prov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Si te pido un beso, ven dámelo. Yo sé que estás pensándolo. Llevo tiempo intentándolo. Mami, esto están dándolo. Sabes que tu corazón conmigo te hace bam bam. Sabes que esa beba está buscando de mi bam bam. Me pruebas de mi boca para ver cómo te sabe. Quiero ver cuánto amor a ti te cabe. Yo no tengo prisa, yo me quiero dar el viaje. Empezamos lento, después salvaje.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Cuando tú me besas con esa destreza, veo que eres malicia con delicadeza.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Nos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Y es que esa belleza es un rompecabezas, pero para montarlo aquí tengo la pieza. Despacito, quiero respirar tu cuello despacito. Deja que te diga cosas al oído, para que te acuerdes si no estás conmigo. Despacito, quiero desnudarte a besos despacito. Firma las paredes de tu laberinto y hacer de tu cuerpo todo un manuscrito. Sube, sube. Quiero ver bailar tu pelo, quiero ser tu ritmo. Que le enseñe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Favorito, favorito, baby. Déjame sobrepasar tus zonas de peligro hasta prov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Vamos a hacerlo en una playa en Puerto Rico, hasta que las olas griten ay bendito, para que mi sello se quede contigo.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lo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Enseñas a mi boca tus lugares favoritos. Pasito a pasito, suave suavecito, lo vamos pegando poquito a poquito. Tocar tus gritos, y que olvides tu apellido. 네, 데스파시토 루이스 폰세이와 데디 양키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3.5 9MHz 지구로운 채식 생활을 듣고 계시는데 여러분 아직 거기 계시죠? 네. 2부에서도 사람과 환경의 강재훈 대표님과 함께 계속 음식물 쓰레기 관한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버린 쓰레기의 양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면에도 더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죠. 예. 네, 어떤 경우를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요즘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전반적인 추세예요. 세계적인 추세가 뭐냐면은 보통 우리는 음식물 통 안에 버려진 쓰레기를 중심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접근법들을 갖다 보통 얘기하는데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식탁에 오르기 전에도 이미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 주의 깊게 좀 들여다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식탁에 오르기 전에 버려진 것들은 뭐 동식물 잔재물도 있겠죠. 뭐 이렇게 도축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이미 잔재물 20% 정도 발생하는데 네. 과일과 채소 같은 경우도 총 생산량 중 한 45%는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해요. 버려지는 이유는 뭘까요? 45%라면 어마한데 왜 우리가 밥상에 오기 전까지 버려지는 건가요? 규격화되지 않은 과일들, 못난이 상품성이 네. 없는 것들, 네. 그 다음에 과잉 생산으로 인해 음. 이 가격들을 갖다 조정해야 되는 경우들, 네. 이런 것들로 이미 전 세계 작물 중에 45%는 이미 버려지고 있다라는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미국 경우지만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들은 먹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 음식물이 한 4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연간 경제적인 손실이 한 255조 원 정도를 넘어섰거든요. 4인 기준 경우 한 해 한 176만 원 정도를 먹지도 않는 음식물을 사는데 지출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이걸 처리하는데도 또한 또 지출을 하는 비용들이 생기고 있고요. 네. 보통 FAO라고 하는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이 한 40억 톤 정도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14억 톤이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고요. 연간 경제적 손실이 한 1,120조 원, 한 9,900억 달러 정도가 넘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점인데요. 네. 인구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다란 말들이 있어요. 보통 79억 인구 중에 한 10억 정도가 되는 13% 정도 되는 10억 정도 인구가 절대적인 기아에 휘달리고 있고 인구 절반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는데 식품의 절반이 버려진다라는 이런 심각한 불평등에 관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의 접근은 음식물 쓰레기통 안에서만 볼 게 아니라 식품 경제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를 넘어서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인류 생존에 관한 접근 또한 연계되는 문제라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고 이는 벌어지는 환경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도 연결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 이상으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가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데 거의 과일과 채소의 생산량 중 45%가 먹기도 전에 버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네. 윤리적인 문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참 이 한쪽에서는 버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굶주림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고 이 음식에서도 불평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못난이 농산물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식품을 음식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잘생기고 보기 좋은 것만 우리가 고르다 보니까 거기에 정량화되지 않은 것에서는 버려지는 건데 좀 그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그런 못난 생산물도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런 이제 그렇죠. 구조적인 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네. 들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주 지역에서 전주가 음식물요 폐기물을 버리는 순위가 예, 예. 이제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15번째라고 하거든요. 높은 거잖아요. 예, 어마어마. 굉장히 네네. 높죠. 네. 상위 한 6% 안에 들어가는 네. 거니까. 근데 예, 왜 예. 이렇게 전주에 물론 이제 음식의 예. 고장이라고 해서 많이 펼쳐놓고 버리는 건가? 왜 그런가요? 보통 2022년 기준으로 나온 자료인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가 1인당 평균이 266g이 평균이거든요. 저도 예. 266g을 하루에 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런데 전주에 사시기 때문에 네. 전주에서 사시는 네. 분들이 시민들이 버리는 양은 396.4g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전국 평균보다도 149% 그러니까 한 음. 1.5배 많은 음식들을 좀 음. 배출하고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관광지의 특성이라든가 뭐 유동 인구가 많다라는 특성들 때문에 그게 뭐 반영되기도 하는데 네. 전주시도 그런 측면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한데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유동 인구들이 먹는 뭐 음식점이라든가 상가에서 되는 양보다는 이미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들이 절대적인 양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유동 인구나 관광객으로 인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전형적으로 외부의 영향으로 인한 양보다는 기본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배출하려고 하는 행정의 노력들이라든가 기본적인 시민들에 대한 스스로의 저감 노력들이 굉장히 적거나 영향을 덜 받고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시스템으로 말하자면은 RFID라든가 실질적으로 내가 낸 만큼 네. 발생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들, 또 홍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제 가정에서 많이 더 배출된다라는 게 데이터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전주시에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뭐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의무 감량들을 갖다 강제하거나 네. 기본적인 홍보를 하는 것들은 모든 지자체가 다 하고 있고요. 전주시의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뭐 전년도에 대비해서 많이 감량한 우수한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250만 원 상당의 뭐 그 상금을 수상한다거나 이런 조금 노력들은 좀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아무래도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일회성일 경우들이 많고 음식물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스템을 개선시키는 인프라 자체를 갖다 강화시키는 것들을 하지 않고서 이런 단순한 행사 위주는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들은 이걸 반복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것들, 네. 홍보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상황들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 네. 우리 지역은 이렇게 많이 버릴까?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성들을 가지고 학생들,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우리가 좀 강화시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걸 가려는 단계적인 노력들이 좀 구체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훨씬 더 그렇죠. 목표로 가는 빠른 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예. RFID를 전주시에서는 시행할 수가 없나요? 조금 오해하시는 게 전주시는 RFID를 사실은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실시를 했어요. 공동주택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 그런 게 같은데요. 구형 시스템인 거죠. 아, 네. 그걸 개인이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아파트 단위로 무게를 통해서 아파트 단위로 이걸 킬로그램이라든가 이걸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개인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단위로 네. 그걸 무게를 갖다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좀 RFID의 장점이 다 사라진 구형 RFID를 갖다 지금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 실시하는 데서는 좀 막대한 좀 예산이 좀 들어가요. 초반에 5, 6년 정도는 무상으로 하고 나중에
그에 대한 뭐 사용료를 내거나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무렇더라도 일단은 예산 확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좀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겠네요. 그냥 아파트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보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어 자체 아파트 내에서 음.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방법은 안 되나? 아니요, 이 결과는 사실은 사용료라든가 네. 이거에 대한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 주민들이 그 부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시스템에 대한 음. 비용들이 들어가는 건 확실한 네. 거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배출 오염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은 그대로 전가됩니다. 예. 네. 일단은 선후차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산이 없다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먼저 어떤 그렇죠. 가치를 두고 먼저 네. 사용하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심각하게 이 문제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네. 시급해질 수도 있는 네, 문제라고 우리가 맨날 생각합니다. 그 행정하고 얘기할 때 나오는 예산은 맞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좀 더 전주시가 그 좀 장기적으로는 안목에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전주시 전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시범 케이스로 두고 그걸 보고 이게 정말 극대화가 되면은 좋은 거잖아요. 전주시도 굉장히 행정력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네. 지금 이미 행정들이 양쪽 구청에서 이걸 다 집계하고 이 비용에 대해서 관리하고 하는 시스템을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RFID가 시스템이 정착했을 때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이미 환경공단이 이걸 다 대행을 해줘요. 그래서 네.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도 환경공단에서 이 음.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력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이기도 해요. 네. 예.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우리가 아까 그 음식물을 분리 배출할 때 기준으로 했던 것이 이제 퇴비냐 사료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보통 음식물을 재활용, 자원화한다라는 것들의 개념들은 보통 퇴비화와 사료화, 바이오매스를 통한 뭐 에너지 생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나누는데 퇴비와 사료와 바이오매스 중에 어떤 게 가장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퇴비하고 사료, 퇴비가 아닐까요? 음, 아, 예, 사료인가요? 현재로는 사료화가 가장 주를 이루고 있고요. 뭐 네. 비중을 보자면 39.4% 정도가 사료화를 하고 있고 34.2%가 퇴비화. 네. 한 나머지 17% 정도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하고요. 일부 한 4% 정도는 일본처럼 소각을 갖다 하는 경우들도 극히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퇴비화 같은 경우는 퇴비화의 문제는 보통 건식과 습식 사료로 나눠져요. 그래서 보통의 가금류라고 하는 닭, 오리 같은 경우들은 습식 사료를 갖다 제공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습식 문제가 생길 수 예, 있죠. 예. 그 기준이 14%예요. 수분이 14%를 넘지 않도록 네. 하는 건식 사료만 가금류에게 사료로 제공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보통 돼지 같은 동물들에게 음식물로 제공되는데 퇴비화 같은 경우는 먼저 얘기를 갖다 말씀드리자면은 토양의 오염들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토양의 오염 문제들이 발생하고 보통 이 염분으로 인해서 작물들의 성장 장애가 발생을 해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음식이 짜고 그렇죠. 맵고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염분이 가장 큰 문제라 이런 것들도 있고 보통 침출수가 발생해요. 그게 그대로 다시 비가 오면은 흘러내려간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퇴비화 과정이 아무리 네. 건조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네. 유래한 것들이 음식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침출수라든가 이 냄새 이런 토양 오염의 문제들이 있고 또 BPA라고 보통 말하는 비스페놀 A라든가 이런 유해 성분들도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재활용은 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네. 뭐 이제 퇴비화도 있고 사료화도 있고 있으니까 네. 대표적인 퇴비화와 사료화를 말씀드리자면은 퇴비화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을 해요. 네. 우리가 아는 그런 토양 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메탄 발생량이 보통의 그 매립보다도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메테인이라고 하는 온실가스보다 네. 25배 정도의 온실가스에 영향을 미치는 네.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 매립으로 인한 경우들은 보통 한 39%라고 네. 한다라면은 이 퇴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는 거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퇴비화를 만드는 과정 말씀하신가요? 아니면은 그것을 퇴비를 만들어서 그 실질적으로 농업에 사용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을 사용했을 때, 사용했을 그렇죠. 때. 보통 퇴비화의 부속 원료가 되거나 아니면 비료의 원료로 들어가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부속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테인의 발생량들이 매립보다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을 음.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매립보다도 환경적인 탄소 중립 차원에서는 오르냐 네.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사료화 같은 경우들도 동물권에 관한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은 상한 음식을 갖다 버리는데 이걸 또 사료화를 이용한다라는 것들이 네. 납득이 안 되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동물의 질병에 관한 동물권, 동물 건강권에 관한 부분들도 있고요. 한 가지는 동족 포식의 문제라는 동물권의 문제도 있어요. 결국은 돼지가 사료를 먹는데 돼지고기에 들어간 네. 음식물을 포식한다는 네. 이런 좀 음. 일륜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을 보자면은 그 사료화 과정에서 사료화 사료화 과정에서 나오는 거나 퇴비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4.8%가 은폐수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5.2% 정도가 고용물, 고용물이 네.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는 것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퇴비화, 사료화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퇴비화, 사료화가 연간 발생하는 제품이 한 25만 톤 정도 돼요. 500만 톤 중에 25만 톤이니까 5% 정도의 상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됐느냐, 만들어진 사료화와 퇴비화된 사용되는, 제품들이 네.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보자면은 실제 판매되는 비율을 보자면은 2018년도는 25만 톤 중에 1,000톤을 판매됐어요. 네. 그러니까 0.5%만 판매되고 나머지들은 그냥- 판매가 안 됐던 거죠. 그냥 다시 소각해 버리는 건가요? 거의 이제 그러면? 매립에 매립, 가깝다라고 네. 볼 수가 있죠. 어. 그리고 좀 그나마 정상화됐다라는 수치가 2020년 수치를 보자면 3.2만 톤, 25만 톤 중에 3.2만 톤, 그러니까 12.4% 정도만 판매되고 나머지들에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아까 그 말씀하시는 염분의 문제도 있고 음. 그다음에 이걸 사료화했을 때 동물에 관한 질병. 네. 그래서 사실은 사료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에요. 네. 이거 자체가 가축의 전염병들을 일으킨다고 음. 해서 사료화를 금지하는 법안까지 올라와 있기 아.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동물권 문제나 가축의 질병까지를 생각하자면은 대안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생각보다 네. 심각하네요. 그리고 네. 또 업자의 개념을 보자면은 네. 돼지고기의 냄새가 그렇게 음식물 냄새가 배어서 상품의 질을 많이 떨어뜨린다라는 네. 이 현실적인 얘기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퇴비화 같은 경우들은 음식물을 사용한 퇴비라는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여전히 있어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런 그래서 문제점 있네요. 우리나라가 96.2% 정도의 재활용, 아니 96.9% 정도의 재활용률들을 음식물 재활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품을 만들었어도 활용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좀 민낯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그 재정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사용이 안 되고 그대로 매립이 된다라는 것은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다 알고 네. 있는 불편한 진실인 거죠. 예. 그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 음.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가 이제 답이네요. 근본적인 해결은 근본적인 네. 해결 지점에서 좀 네. 두 부류가 있어요. 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인증을 하자. 그러니까 염분이라든가 BPA든 뭐 독성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분들에서 좀 더 높은 기준을 갖다 차지한다거나 이런 높은 기준을 통해서 통과한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자. 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재활용의 당위성에 목매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처리하고 많은 소각장을 비롯한 시스템 중에 가장 문제를 많이 발생을 야기시키는 것들이 음식물이에요. 네. 위생의 문제와 냄새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5%도 안 되는 이 고용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너무 재활용이라는 당위성에 얽매여서 현실적으로 판매도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는 네. 부분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본처럼 깔끔하게 소각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환경적으로 맞는 거기도 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거 아니냐. 네. 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두 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좀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쪽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부각을 시키는 반면 퇴비화와 사료화의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들도 좀 깊은 토론이 필요한 거죠. 네. 저희는 그냥 버리면 이게 사료화, 퇴비화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어떤 양심의 그렇죠. 거리낌이 조금 없었는데 그렇게 또 다른 이면이 있었다라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네. 음식물 자원화에서는 세계 챔피언 정도 어, 되거든요. 네. 가장 높고 가장 많은 양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운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세계적인 것으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라는 엄청 생각이 심각하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거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예.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이제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예. 좋은 사례들이 혹시 해외에도 있나요? 뭐 영국 사례도 있고 뭐 프랑스 사례도 있는데 우리가 눈여겨 보는 것들은 좀 덴마크 사례를 좀 보거든요. 네. 보통 덴마크의 소비자 운동 중에 스토프 스필 아프멜이라고 있어요. 보통 음식물 낭비를 스탑하자라는 네. 그런 개념의 비영리 단체의 캠페인인데 음식물 낭비를 반대하는 덴마크의 소비자 운동입니다. 이게 사실은 개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네. 개인 한 사람의 페이스북 운동으로 시작을 갖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무슨 제도를 통해서 변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먼저 내딛던 걸음으로 엄청난 사회적 각성들을 갖다 일으킨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덴마크는 유럽에서도 2위고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음식물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평균보다 한 4.5배 정도 그래요? 네. 높죠. 엄청나게 서구권에서는 많이 버리는 나라인데 사실 이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8년 동안 2016년 기준으로 거의 이 쓰레기의 25%를 줄였어요. 소비자 운동을 통해서 와. 사실 25% 줄인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그 이후로도 8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전체에 발생한 양의 50%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네.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하게 되는 시사점들은 우리가 보통의 개인의 활동들이나 행동들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라는 기본적인 그런 절망감이라든가 네. 이런 패배주의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러시아의 한 이민 여성으로부터 시작했던 개인의 한 걸음이 이렇게 사회적 각성과 여파를 국가에서도 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해내는 가장 네.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겠고 청취자분들도 덴마크 사례를 잘 보시고 그 밖에 또 많은 지역의 국가가 있어요. 근데 네. 요게 우리 스스로 시민들이 스스로 시작한 것들이 국가의 정책을 어떻게까지 바꿔놓느냐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네.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의 미미한 활동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가 어디 한 문구가 굉장히 떠오르는데요. 이거였었어요. 이제 전 세계 인구는 80억 인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모든 사람 각각 개인의 한 사람이 내 한 사람 나 혼자의 어떤 활동으로 실천으로 뭐가 되겠어라고 하는데 80억 인구가 다 똑같이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방금 그 덴마크 사례처럼 한 사람이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한 사람의 작은 힘이 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례가 될 것 같고요. 짧게 한 1분 정도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긴 하지만 조금 정책적으로 변해야 되는 건 네. 음식물을 표기하는 날짜들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날짜로서 같이 표기할 수 있어서
버려지는 양들이 발생원별로 많아요. 농장, 네. 뭐 식품하는 가공하는 공장, 식당, 음. 가정 각각 단위별로 버려지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공평하게 나눌 것이냐 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관심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가정에서 우리가 좀 줄여나갈 수 있는 계획된 소비 네. 그리고 내가 냉장고나 팬트리 안에서 어느 정도의 물건들이 나한테 남아 있는 것든지 좀 확인하는 작업들 이런 좀 사소한 아주 소소한 일상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나 말고 지구 반대편에서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 생존권들을 같이 생각한다라면은 냉장고를 갖다 한번 파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구와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냉장고를 버릴까요? 그 냉장고를 적게, 그러니까 냉장고가 그러니까 생산이 되면서 발명이 되면서 사실은 이 음식물 쓰레기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줄이게 되면은 들어간 만큼만 내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버려지는 그렇죠. 음식물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네네.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 냉장고 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적은 냉장고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사람과 환경의 강지원 대표님으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고요. 혹시 다음 달에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 사람관경이 그 새활용 센터라는 업사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새활용 센터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늘미고기나 이렇게 다양한 영역의 소비자 운동이라든가 문화적 감수성들을 쓰레기에 대한 감수성들을 높일 수 있는 네. 여러 영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같이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저 말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좋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예. 하고요. 여기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네, 사람과 환경의 강재원 대표로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풍요는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원 고갈, 환경 오염, 불평등의 무거운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떤 식재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은 냉터리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네, 지구로운 식생활은 여기에서 문을 닫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